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자, 드디어 이제 정기국회 시작됐고, 네. 특히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이 많이 다뤘습니다만,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뭐 있을 거다라는 예상은 분명히 했는데, 용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경제 헛발, 문워킹, 그러니까 뒤로 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보이스피싱이다. 뭐 문희상 국회의장은 블루하우스 스피커냐, 뭐 이런 식의 되게 좀 자극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썼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저도 직접 연설하는 그걸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예. 나중에 이제 자료를 봤는데, 물론 자기 딴에는 쉬운 말로 재미있는 표현으로 대중들한테 쉽게 이제 귀에 박히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랬다고 판단은 돼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제1야당 대표의 대표 연설이면 품격도 있어야 되고 알맹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건 너무 창피한 수준 아니냐. 전 무슨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뭐 자기 말은 뭐 자유한국당이 정책적으로 압도하는 대한정당임을 입증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예. 네. 그 대표 연설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표현도 천박해서 이거는 뭐 사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뭐라고 논평하기조차 싫어요. 예. 참 이렇게 좀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뭐 보수의 품격을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지만 나름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도 하셨을 테고, 이게 이제 뭔가 지지세의 결집이랄까, 뭐 이런 게 지금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좀 사실이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효과가 좀 있으리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평소 김성태 원내대표 말하는 스타일이 좀 예. 그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뭐 대중 정치인이 뭐 그런 스타일을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기국회라는 게 지난 1년간의 국정을 감사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잖아요. 그 정기국회에서 야당 제1야당 의원을 대표해서 하는 연설이라면 우선 뭐 알맹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뭐 비판이든 뭐 제안이든 그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빈약한 걸 보면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정기국회 준비를 거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차원의 준비를 하거든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준비하는 건 그거지만 당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 왔고. 그런데 당 차원에서 정기국회 준비를 어느 정도 했으면 그 내용이 원내대표 연설에 반영이 됐을 텐데, 필연적으로. 내용이 저런 걸 보면 이건 당 차원에서도 정기국회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이나 표현 이런 부분도 다 그래요. 문제지만 내용이 문제다는데 한번 좀 보면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출산주도 정책을 해야 된다. 이거 되게 강하게 내거는데 이게 논란이 있죠, 지금. 그다음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은 좀 건지게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거야 당연한 주장인데 그럼 항상 많이 얘기했죠. 그거는 다른 정당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새로운 주장이나 제안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뭐 그건 뭐 당연한 제안이죠. 그러나 이제 뭐 출산 문제는 글쎄 여성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 안 좋게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해줘요. 돈 주면 나라 이건데.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다 세금 가지고 뭘 한다고 막 비판했잖아요.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또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것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게 자기 모순이고, 우선 뭐 여성분들이 좋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그게 뭐 좋은 정책이랄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그것도 적극적인 발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되게 뭐 이런 출산 문제, 출생률 저하의 문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데 이거를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한 가지 측면만 보고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내부 토론을 하고 그걸 거쳐서 이걸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그런 정책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김명준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문정부의 정책은 이제 국가주의 또는 국가 주도의 뭐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겠다. 지금 뭐 대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방금 예를 들면 이제 그 세금 비판하면서 사실은 출산주도 정책에 돈을 주겠다. 이 사실 되게 국가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가당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국가 역할은 게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예, 예. 뭐 시장에 맡길 거, 국민 자율에 맡길 거, 예. 국가가 할 거 있잖아요. 그 영역이 항상 논란거리인 거죠. 예.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영역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예. 그게 항상 논쟁거리인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무슨 논쟁이나 고민을 해본 일은 제 기억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국가가 세금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국가주의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오겠죠. 예. 이건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윤여준 전 장관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쯤의 보수 정당에서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보수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세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 네, 그게 쉽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느 한 가지 정책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평소에 생각은 하죠. 우선 그 시장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시장 자유. 그러나 지금 과거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걸 시장에 맡겨라. 보이지 않는 선이 조절한다. 국가는 빠져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론을 떠나서 우리 현실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예. 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예? 오죽해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게 경쟁의 공정성 아니겠어요? 경쟁의 공정성. 네. 아니 우리 헌법 제 119조 2항 그 유명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게 뭡니까? 예. 경제력의 남용과 시장의 지배를 막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국가 보고. 예. 그건 국가의 영역이죠. 예. 예. 어느 특정 기업이 소수의 돈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 이거 안 되죠. 이건 예. 공정한 자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공정한 시장 경제도 아니고. 예. 그다음 경제력의 남용 반드시 막아야죠. 이 두 가지를 국가가 안 했든 못했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결과가 지금 참혹하게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서는 뭐 국가 지도자나 정당이 국민하고 반드시 그 얘기해야죠. 우리는 여기서 영역을 정했으면 좋겠다. 예.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렇다고 또 국가가 다 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국가와 시장이라는 양분론이 아니라 네.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되 국가가 진정으로 해야 될 역할이 해야 뭐냐를 되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룰을 만들고 예. 룰을 어기는 사람을 불이익을 주고 하는 거 국가 공정 경쟁으로 해서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정거래법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심각한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보수에서 보통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라고 하는 얘기는 시장이 다 옳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 뭔가 우리 사회에 좋은 걸 준다라는 건데 그 경쟁의 룰이 잘못돼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연설 쪽으로 이제 가볼 텐데요. 네. 뭐 이쪽은 당연히 이제 좀 더 이렇게 미래 지향적이랄까 뭐 아니면 뭔가 비전을 좀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해찬 대표 그 연설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예. 왜냐하면 워낙 이제 경륜이 있고 예. 식견이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평소에 정평이 나 있는 분이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인정했고 그래서 뭔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제 당 대표로 선출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시간이 촉박하긴 했으나 그래도 평소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남다른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서 그런지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뭐냐 하면 우선 자기 성찰이 없다. 자기 성찰. 지난 1년간 그죠? 이 정부가 예. 들어서서 이제 국정원 수행했잖아요. 예. 뭐 어쨌든 열심히 했지만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었겠죠. 예. 그럼 잘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못한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 예.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뭐 성과가 난다는 거지만 예.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예. 비정규직 노동자 할 것 없이. 그다음에 경제의 3대 지표라고 중요 지표라고 그러는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계속 지금 나빠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름대로 원인 분석도 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나중에야 뭐 셈이 편다 하더라도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집권당 대표로서 위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예. 그리고 뭐 조금만 같이 고통을 참으면 뭐 그죠? 예. 좋은 시절이 온다는 것도 얘기하더라도 예. 일단 지금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서 미안하다든지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 같은 게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 성찰이 빠졌다. 보이지 않는다. 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좀 섭섭했고. 예.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촛불혁명을 얘기하는데요. 예. 아니,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헌법 절차에 따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임 대통령을 뽑은 것도 헌법 절차에 따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촛불혁명이라고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혁명이라는 혁명하기 그렇죠. 예. 근데 왜 우리가 거침없이 촛불혁명이라고 다 부르느냐. 국가를 혁명적으로 바꾸라는 명령이었잖아요. 그렇죠. 요구이고. 예. 혁명적으로 바꾸라는 것은 뭐 구조적으로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국민이 다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아무도 이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예. 네. 그러면 이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1년간 국가를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1년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 국가를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 이해찬 대표 정도면 당연히 저는 그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기대했던 거거든요. 네. 아니, 뭐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IMF 이후에 등장했던 김대중 정부가 그때 내걸었던 게 4대 부문 계획인가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예. 그게 뭔가요? 기업, 금융, 공공노동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예. 그때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예. 4대 부문, 4대 부문 개혁 들어서. 근데 그게 지난 20년간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전문가들 평가를 들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예요. 예. 촛불 정권이라고 자임하잖아요.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문 대통령이. 그럼 국가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게 촛불의 명령인데 예. 예. 그걸 하기 위한 집권당 대표로서의 어떤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 뾰족한 방안이 있던 없던 간에 뭐 이런 게 저는 안 보여서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좀 실망스러웠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소득주도 성장으로 4만 불, 전 이런 식의 표현도 사실 예, 그게 상당히 공허하게 들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예,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3만 불 시대를 열자는 얘기가 아주 공허하게 들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예. 지금 당정청 전원회의까지 해서 어쨌든 뭐 뭔가 좀 일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다고 해요. 네. 이런 모습이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권위주의 시절에 예. 이게 당정청이 한 자리 한 건 처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름을 전원회의라고 붙였던 예,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념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뭐 청와대 주사파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 당정청이 함께 모인 것은 처음이라는 거고 그러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뭐 말씀 듣고 한 이런 거는 권위주의 시절부터 쭉 내려오던 관행이에요.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제 기억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언론이나 국민이나 연례 행사처럼 항상 있던 일이니까 그냥 무심코 그런가 보다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문 대통령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 의원은 두 가지 임무가 있어요. 하나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대통령을 협력해서 그런 게 있고. 국정의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는 책임 정치 측면이 있고 예. 하나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분립된.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그렇죠. 되는 분립된. 거죠. 이게 부딪히는 임무예요. 그렇죠. 이걸 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여당 의원들을 다 청와대를 불러 모은 것은 여당 의원이라는 측면만 생각한 거죠.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가 더 우선인 건데 그건 때로는 대통령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불러모으는 모양은 이제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원리 안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대통령 우리는 원팀이고 예? 우리가 뭐 국정의 동반자로서 일치감을 갖고 이렇게 하면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야당 시절에 큰 노상 주장했던 게 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냐는 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런 거 문 대통령 때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습니다.